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로 민들레와 함께하는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 방송 시작할 때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인사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을 지금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금 7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입장을 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실어주는 그런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특집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와 오늘 같이 방송을 진행할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명재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저희가 아주 전문가 한 분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기호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재 대표님이 우리 민들레 또 칼럼 필진이기도 하시니까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법률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법률가가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특히 이제 지금 사실 많은 법률가들이 법률가 아닌 법 기술자가 돼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은 바로 그런 점에서 법률가로서의 어떤 모범을 그리고 이런 분이 법률가로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은 이제 민연이 있는 분인데요. 우리 송 변호사님은 원래 사실은 법학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국제경제 쪽을 전공했는데 대학 때 이제 농민운동을 자기 어떤 평생의 천직으로 삼겠다 해서 거기 뛰어드셨다가 농촌을 위한 이런 법률가가 사실 매우 희소하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농촌과 관련된 농민과 관련된 이런 법률 활동을 위해서 나에게 좀 이런 법률가라고 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신 그런 분이고 지금은 농촌 농민 문제 또 국제 통상 문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후쿠시마의 문제의 경우에도 바로 이제 그런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경험하고 축적했던 것 어떤 자기의 그런 이 송 변호사님의 역량이 지금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재 우리 저 대표의 이제 개인적으로 뭐 대학 선배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뭐 그런 인연 때문에 저희가 부른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저희 그 더 탐사가 주로 이 원자력 전문가 들을 많이 이제 불러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법률 전문가를 이제 모시고 이런 문제점을 짚는 그런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 봐서는 뭐 일본 정부는 포기할 것 같지 않고 이제 우리 정부도 그걸 뭐 맡기는커녕 외려 일본 정부의 지금 들러리 역할을 지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하나된 총화된 역량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주 오랫동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천착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민들레에 기고하신 칼럼 방사선을 시찰하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셨네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고
조만간 일단 시찰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긴 할 텐데 일단 큰 기대는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이 이 칼럼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애당초 시찰단 파견하기 전부터 상당히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결정한 게 이제 2021년 4월이에요. 근데 오염수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해수부가 유엔 국제해사기구에 보낸 공식 문서에는 핵폐수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규정을 했어요. 네, 핵폐수라는 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그런 용어인데 저는 그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일본이 이제 처리수라든지 또 대중적으로 이제 오염수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염수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자, 왜 지금 시점에 가서 시찰을 하느냐라는 저는 그 점을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싶습니다. 그 점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뭐냐면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처음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요청했던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위험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 수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법적 주체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산물을 포함해서 일본 해양 생태계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의견, 우리 자신의 자료, 우리 자신의 그런 접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2년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찰단이 일본 가기 직전에 5월 17일 날 제게 보낸 공식 답변에 의하면 독자적인 분석이나 위험평가 문서가 없다. 부존재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다시 말해서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어떤 가서 무엇을 보겠다라고 하는 왜 그걸 봐야 한다. 가서 확인할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우리의 목적이나 문제의식도 없이 갔단 말이죠. 그건 아까 강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제 다 마무리를 해서 안전성 검사해보니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할 시점이 임박하니까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정부 스스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기준, 원칙, 철학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건너간 게. 자, 그 역사를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21년 4월에 일본 가기가 공식적으로 방출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이전부터 일본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를테면은 자체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다른 대안이 있지만 바다로 방출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나 또 일본 국가 정책적으로 그 방향이 좋다라고 하는 여러 어떤 위원회 활동도 진행을 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핵폐수라고 부르면서 어떠한 형태의 핵폐수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런던 의정서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때 뭐라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 주장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유엔에서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자, 런던 의정서는요. 바다에서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일본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자기들은 육지에서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 의정서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해수부에서는 좋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런던 의정서가 적용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네. 그래서 그때 여러 우리 국내 법률가들이 런던 의정서에도 이렇게 의정서의 해석 문제를 가지고 회원국들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분쟁 해결 절차가 있어요. 이를테면 WTO 분쟁 해결 기구 같이. 그래서 그때 이미 런던 의정서를 통해서 이것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뭔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조가 바뀌면서 해야 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역사를 보면서 제가 꼭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라가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를 믿어야지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니라는 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의 논리에 따라가 버린다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염수 방출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수가 일본 바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본 바다의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피폭되지 않는다. 이것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우리도 받아들입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오염수 방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바다는 안전하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거든요. 네.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번 시찰단이 다녀와서 저는 그냥 아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요. 시찰단이 그냥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차라리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발표를 하잖아요. 가서 시찰해보니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일본 오염수가 방출을 됐을 때 일본 해양 생태계 그리고 수산물을 통한 인간의 피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공표의 국제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본 수산물을 막을 수 없어요. 일본 수산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논리도 법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꼭 좀 부탁하고 싶어요. 이왕 갔으니 그냥 그리고 또 많은 걸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보고 와서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송교 변호사님 통해서 처음 들어본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런던 의정소라든지. 그러게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오염수 그 방류와 관련된 시찰단 이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방류수 면제부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후쿠시마산의 수산물 금지 해제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사실은 법률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 기자님처럼 이 검찰 독재로 탄압받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뜻이 있어서 변호사 된 건 전혀 아니고요. 농촌에서 정착을 못했어요. 네. 제 고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고향이 아닌 객지에서 한 5년 정도 농사도 짓고 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정착을 못해서 그냥 이제 영농이 실패해서 올라와서 이제 어쩌다가 변호사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요 법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분야의 어떤 뭐 원자력 전문가라든지 또 해양 생태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이번에 시찰단, 이른바 시찰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해양 생태계 전문가가 그 시찰단의 15명 중에서 한 명이죠, 한 명. 네. 네. 그리고 나머지 14명, 뭐 이름은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이제 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근데 왜 이게 법적으로도 보지 않을 수가 없냐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조치 자체가 법적 조치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국제법상 우리가 이 자유무역 시대에서, 물론 지금 뭐 이미 그 미국이 더 이상 자유무역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자유무역의 모범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무역의 원칙상 일본산 수산물을 막으려면 그 수산물 수입 금지가 필요한 위험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이고 권한이에요. 원자력 기구가 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그 검역주권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3년에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잠정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그런 위험 평가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시찰단이 와가지고 가보니 괜찮습니다라고 국제사회에 공표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먼저 그 전에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잖아요. 마치 이것이 어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독기구인 것처럼 글쎄 물론 그런 성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자력 업계의 2의 대변기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이 해수부가 왜 전면에 나섰느냐. 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문제에 국제법적으로 권위 있는 어떤 주체였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해양 생태계 그리고 물고기를 통한 어떤 인간의 피폭 이런 것을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2021년에 일본과 별도 약정을 맺습니다. 지금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검증이라고 하고 있는 그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약정을 일본과 맺어요. 그 약정의 제목이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하는 그 절차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일본의 입장에 따라가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용역인 거죠. 지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발주한 사실상의 용역을 그 수행하는 뭐 하청 업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를 신뢰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믿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해양 생태계의 어떤 보전이라든지 또 인간의 어떤 건강 이런 문제는 아까 런던 의정서 말씀드렸듯이 UN 해사기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의 국제환경기구 UNEP가 있는 것이고요. 또 UN 해양법 협약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해양 생태계 안전과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이 문제를 원자력기구의 틀이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제소 준비를 하자. 그렇게 정부에 그때 제안했던 것은 이걸 어느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국제원자력기구의 틀, 즉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약정에 의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틀이 짜지고 그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라가야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말 자체는 이미 처음부터 일본의 전략에 동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장 자체가 제대로 선택이 돼야 되죠. 일본 정부가 사실상 주도하고 그리고 일본 말하자면 이제 국제적인 원전 마피아들 그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IAEA가 원전수 방류의 키를 쥐게 한 거.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만시지탄들이 많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좀 바꿔놨으면 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예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냐면 자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바로 일본에게 자료 요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대안 중에서 우리는 해양으로 방출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일본 헌법상 공식적으로 일본 가기 결정을 통해서 정부가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게 2021년 4월인데 따라서 그 직후에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 해사기구를 통해서 핵 폐수 방출을 금지하고 있는 런던 의정서 위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갔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어차피 일본에서는 당시에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일단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틀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는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트랙을 이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우리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해당되는 기구가 원자력 규제위원회예요. 어떻습니까, 한 기자님?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불러야 맞나요?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불러야 맞나요? 그래서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끈질기게. 너네들이 정말로 그 국제 규범에 맞게 안전평가를 할 것이냐. 뭘 근거로 가장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염수가 130만 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 이렇게 막 그 슬러지라든지 가장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샘플을 꺼내서 이후에 처리 과정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30년 방출한다고 했는데 그 30년 방출되는 사이에 오염수가 또 쌓이거든요. 그러면 가령 50년, 60년 방출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출될 때 어떤 이게 축적됐을 때 어떤 위험성 이런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일본에게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그걸 안 한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래서 저는 그게 원자력 업계의 이해관계가 당시에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방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게 서두를 가볍게 열려고 했었는데 워낙 이제 심각한 문제여서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워낙 뭐 사실 이제 브로드하게 다 짚어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 이제 7월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이건 이제 시민 뭐 대책위 긴급하게 좀 뭐 구성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시민 대책위의 단장을 맡아가지고 거꾸로 한번 지금 이제 시민행동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거기에 자문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같은 분이 이번에 시찰단 단장으로 갔어도 단장으로 갔으면 그나마 제가 보기엔 뭐 제대로 보고 온 건 없다 하더라도 그 일본 정부의 그 대변인 역할을 하진 않으셨어요. 만약 제가 단장으로 갔으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자, 내놔라. 안 내놓으면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핵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번에 보니까 중국의 그 황구시보라고 있죠. 네, 황구시보. 황구시보에서 이번 한국의 시찰단을 이제 산무 시찰단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우선 시료 채취 없고 그 다음에 그 언론 참관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 산무 그러니까 이제 시료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 참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한국 정부는 이제 들러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산무 시찰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뭐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번에 이제 시찰단 오늘 귀국하는 거에 맞춰서 깡통 보고서라도 일단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은 아예 보고서 자체를 공개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아니요, 보고서를 공개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IAEA를 따라가는 내용의 보고서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된다.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와서 보니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됐더라. 또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말씀 좀 길어집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이 뭔가 시혜를 베풀어서 시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지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의 협정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안을 평가하고 어떤 대응에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정보, 충분한 정보를 일본이 우리에게 줘야 될 국제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자, 잘하겠습니다. 일단 여는 말씀, 묵직한 여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정부의 그 발표의 허점, 맹점들에 쉽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 언론 민들레 구독 캠페인 그리고 시민 언론 민들레 이제 유튜브 서비스 하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주변에도 널리 시민 언론 민들레 직접
이 귀로 듣는 시민 언론민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들레 이제는 이제 좀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를 이제 2만, 3만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한동안 쭉 초창기에 좀 민들레 후원자가 많이 늘었는데 요즘은 약간 이제 좀 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이 시민들 긴급 행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들레 일단 1차적으로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캠페인부터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송 변호사님이 직접 우리 이제 시민단체 분들하고 현장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신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부터 먼저 보면서 오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이 한 말씀 더. 네, 현 시기에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굉장히 이번 사태 전개 분기점이 됐던 2021년 11월 17일에 동경전력이 처음으로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영향평가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뭐냐는 것부터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생태 환경 영향평가까지 나가지 못한 점, 또 이 안에 보면 심층수라든지 어떤 퇴적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정부가 바로 이 보고서가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이 보고서에 대한 그런 비판, 이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저는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고의로 방출하는 대단히 유례없는 참사이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 인류적 과제에 역행하고 있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즉각 처리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의 송기호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해양 생태 주권에 따라서 독자적인 일본 오염수 분석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해서 일본에 대해서 즉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는 뭐 오염수를 이제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네요.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테고요. 85%면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거의 뭐 100%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대한다가 85%, 찬성한다가 10.8%로 나왔네요. 오히려 뭐 나머지 15% 내지 10%가 왜 저런 숫자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저게 이제 의문이 되는 수치. 보통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해 보면 반대가 한 60, 찬성이 한 30 가까이 나오는 30 정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보수층 중에 상당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갖고 나타났죠. 지금 수치로 나오기는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46%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엇갈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가 거의 80%. 비슷한 수치이죠. 신뢰한다는 17%요. 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들에 대해서 지상 처분 시설을 만들어 장기 보관해야 78.3%, 해양에 방류해야 8.5%. 근데 많은 분들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든지 말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는 걸로 이건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육지에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가기 결정 그 전에 일본의 위원회에서도 여러 대안을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일본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양으로 내보내는 것 말고 일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다만 이제 그게 아무래도 해양에 방류하는 것보다는 뭐 비용은 좀 적게 많이 들겠죠. 육상에 장기 보관 시설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문제를 일본이 돈도 많고 그런데 왜 굳이 방류하려고 할까? 저는 이게 일본 우익들의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요, 일본 우익들은 이제 일본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애들로 표현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어떤 일본의 어떤 급격한 위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현재 일본 정치 집단이 그걸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출을 하느냐? 그건 결국은 단지 돈만의 문제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일본 국민들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계속 두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쨌든 일본 바깥으로 내보냈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오히려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국제사회가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일본이 획득하게 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즉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그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사회가 함부로 수입을 막을 수 없게끔 우리 우익이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어떤 여러 대안 중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의 현재 정치 지배 집단들의 그들이 지향하려고 하는 어떤 일본의 국가 전략이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극우 입장에서도 원전 이제 오염 국가로서의 이제 이미지에서 시급히 탈피하는 게 중요. 그렇죠. 실은 그걸 이제 지난번에 도쿄 올림픽 때 그걸 하려고 했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랑 겹치면서 그 시도가 이제 좌절됐었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방출 이걸 굉장히 일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오염 국가의 이미지를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 세계인들을 생체 실험 볼모로 삼는 거죠. 생체 실험에 비유될 만큼 그런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좀 방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국제사회 우리 시민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환경 정의의 심각한 어떤 도전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윤석열 정권은 국제원자력기구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분통 터지는 일이죠. 지금 뭐 송 변호사님 이제 분통 터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응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약간 달라요. 잘못하고 있다가 64%, 잘하고 있다가 30%. 이건 거의 대통령 그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 평가가 80% 이상인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것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 오염수는 방류돼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가 그 부분들에서는 잘 대처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들이 또 좀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보수층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테면 그 소해명상 뇌증, 즉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불렀던 그다음에 이제 이 방사선처럼 사실은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나 굉장히 위험도를 체감하는 방식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왜 아까 본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정보를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최근 어제 오늘의 이 윤석열 정부의 논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2012년의 일본 오염수 누출 사고 그것 때문에 수산물 금지를 한 것이고 지금 이 오염수 방출 문제는 2023년에 오염수 방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3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한국이 승인을 하더라도 2013년이군요. 그때 오염수가 여러 번 나왔지만 그때 심각하게 문제된 게 2013년이었으니까 2013년 그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우리가 했던 수입 금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급하게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두 개의 바다론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말씀 제가 꼭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은요. 자, 오염수 방출 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승인해주게 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통상법적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안철수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염수를 승인하면서 어떻게 수산물을 막을 수 있느냐. 근데 자, 아까 그 정부의 논리 2013년 오염수 사고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이기 때문에 2023년 오염수 문제와는 무관하다. 자, 그게 아까 제가 그 정보가 정확하게 소통돼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일본 이 후쿠시마 원자력 이 사고에 지금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동경전력에서 낸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예요. 네. 정부의 논리가 맞으려면 방사선 영향평가서의 내용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부의 논리가 맞으려면 일본 바다는 2013년 사고로는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냥 맹물 같은 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로 계속 일본의 바다를 모니터해 왔다. 일본의 바다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제 오늘 급조해 놓은 논리, 즉 2013년 사고로 인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이기 때문에 2023년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그것은 마치 이 지구에 2013년 일본 바다가 따로 있고 2023년 일본 바다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게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를 소통해야 합리적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 아주 자의적이고 그때그때 왜곡해서 정보를 소통하기 시작하면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약 30% 가까운 사람은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합리적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 정부나 아니면 이제 도쿄 전력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최초의 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해양 오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그 사고 자체, 그러니까 네. 말걸 죄송합니다만 원전 사고는 2011년에 났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오염수 누출은 2013년에 났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 자체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지금 왜곡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실이 그냥 대통령실 책상에서 마치 이 사건을 만들었다가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염수 방류 허용도 사실은 이제 막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이제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제 수입 허용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면 워낙 이 정권의 타격이 심하니까 나름대로는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더라도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려다 보니 두 개의 바다론을 그런데요. 자, 이 문제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또 왜곡되냐면은요. 자, 당장 일본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오염수 방출 승인을 한국이 해주는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역전됩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기가 아프게 들었던 말이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그렇죠. 네.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 이야기 들었죠. 그거는 법적으로도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다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귀 아프게 들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제법적으로요.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국은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해야 되고 그 독자적인 위험평가가 일본의 바다가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 바다는 오염수, 우리가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라는 것이 이 오염수를 직접 먹어도 되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염수가 일본 바다에 나가서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일본 수산물을 통해서 피폭될 것인가 그 안전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계속 맞게 되면 바로 일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요. 결국은 전세가 역전되는, 다시 말해서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회에,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언가 가르쳐줘야 된 나라. 한번 보십시오. WTO 수출 규제. 제가 잠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만 WTO 수출 규제 일본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그 핵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북한에 간 것처럼 그렇게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국이 수출 국제 통제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가르쳐줬다.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하니 드디어 한국은 내부적으로 잘 법률을 잘 개정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교도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줬다. 완전히 왜곡시켰거든요. 이 문제도 그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염수 배출은 승인해주면서 수산물을 계속 수입 금지하죠. 그러면은 일본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라고 강력하게 한국을 비난하고 실제로 WTO에 제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역전된 한일 관계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제대로 된 그 정보 실태를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주지 않고 오염수 방류 이제 허용 조치를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내용들을 지금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이 삼중 수소가 더 많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거의 여과 없이 지금 인용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바로 엊그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답변들입니다. 저 내용들이 다 대통령실에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제 오염국가 이미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무모한 방식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저 같은 시도를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 도쿄 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저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민당 주장 중에 한국이 삼중 수소가 더 많다고 하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중 수소는 조금 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탱크가 오염수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탱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장치를 이제 여과를 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알프스 일본 도쿄 전력의 주장은 뭐 대부분의 핵종들을 걸러내는데 그 이제 삼중 수소, 방사능 중에 삼중 수소만 이제 그 유일하게 알프스에서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오염수 저 탱크 안에 삼중 수소가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 삼중 수소가 한국이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도 저 탱크 안에 담긴 삼중 수소보다 더 많다. 자연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지금 자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삼중 수소는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것이지만은 방사능 물질 중에 이것이 이제 뼈를 녹이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삼중 수소가 지금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방사능 물질인데 어떻든 이것은 이제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사능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저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것이 위험성이 당장에 어떤 그 해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저것이 인체에 어떤 유해성이 있는 것인지를 당장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런 대응은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장 위험한 최고도의 위험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도 이것이 충분치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문명 사회가 취해왔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였죠. 근데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의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의 자민당 주장을 인용해 가면서까지도 저렇게 얘기를 저 탱크수에 담긴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의 이제 농도가 한국의 자연 상태보다 더 낮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 가짜 뉴스 대통령실에서 전파하고 있는 것인데, 삼중수소가 열흘이면 배출. 저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반감기는 이제 최대 1년 반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반감기가 최대 1년 반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삼중수소가 이제 인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인체에 들어와서 이 삼중수소가 결국은 이렇게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제 딱 흡착이 되게 되면은 결국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한 번 변형된 유전자는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몸 자체를.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고 일종의 유전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전문가들의 얘기도 그렇고, 저기 이제 우리 이제 이정윤 소장께서도 이제 기사 속에 등장하지만은, 아무튼 대통령실의 저 막무가내 기망 이런 발언들이 지금 마구 행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가 와서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는 그냥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국책 연구기관 정도 차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원자력 연구원장이었죠. 바로 이제 국회 답변에서 절대로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음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반박을. 그 얘기는 왜 나왔나 싶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요즘 또 시민들이 그 불만의 목소리들이 요즘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완샷해라 오염수,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책연구기관장 입장에서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 이건 마시면 안 되는 물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국민들 안전보다는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그 삼중수소 문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일본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 문제를 이제 제기를 제가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이제 지시하셨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한국도 원전에서 냉각수를 보냈는데 거기에 삼중수소가 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분통 터지는 게, 저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통제가 안 된, 그리고 지금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에서 역시 일본의 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도저히 내용을, 그 안에 어떠한 위험물질이 어떻게 있는지 알기 대단히 어려운 사고로 인한 핵폐수, 오염수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자신들 나름의 방식대로 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수소, 한국에서도 정상적인 원전 가동에서 냉각수에서 삼중수소가 나오니 마느니 그 양이 많이 적니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네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이 일본의 자민당 그 정권에서 이 문제를 벌써 한 3, 4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어디 딴 나라에 모았던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그냥 현실이 완전히 눈 감으면서 뭔가 그때 그냥 뭔가 모면하고
네,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삼중 수소라고 해서 비교하자면은 삼중의 무지, 삼중의 파렴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이제 석윤열 뭐 교수님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삼중 수소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스폴이라 그래가지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이 해양에 방출이 되게 되면은 이게 심층수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그 부분들은 그 가장 인접 국가부터 이제 피해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중 수소에만 너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좀 이 중금속, 세스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오염, 중금속을 위한 그 해양 오염 문제 이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대신 좀 이렇게 시원하게 원샷하는 건 조금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장이 국회에서 음영수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원샷 이야기는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딱 눈에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오염수 안전성 문제라는 게 이걸 마셔도 되느냐를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해양 생태계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인간이 피폭되느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 본질에 지목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게 수산물 수입금지랑 맞닿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 점 저는 좀 그래서 마셔봐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그게 문제의 어떤 본질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이제 국민들이 그럼요. 분노가 심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 강미숙 그 칼럼니스트 또 칼럼. 자, 바로 저런 식의 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강미숙 선생께서 그야말로 맹렬하게 질타하는 글인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안전하냐 아니냐. 이 문제 그야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같은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할 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런 모습을 단 1%라도,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단 1이라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찰단의 가치관, 전문가들도 명단조차도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생각이 나요. 황구시보에서 얘기한 산무 중에 하나가 명단 공개. 명단 공개가 없다. 그러니까 시료 채취, 명단 공개, 그다음에 언론 참관 이 세 가지가 없는 산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얘기했. 명단 공개 지금 시찰단 명단이 지금 단장 외에는 공개가 아니지 안 됩니다. 그 일본에서 돌아다니면서도 그 버스 안에서 이제 거의 뭐 숨어서 기자들한테 자기 눈에 띌까봐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건 큰 역사의 죄를 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건 뭐 전 세계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죄를 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가 해양 생태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것이 사실 육지의 생물들에 다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해양이란 말도 빼야 돼요. 지구 생태계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저지르고 있고 한국 정부가 조력자가 되려고 하는 지금의 이런 사태는 좁게는 일본의 후쿠시마 어민들, 조금 나아가면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은 인류에 대한 도전이고 범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전반부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 좀 살펴봤고요. 잠시 이제 여기서 광고 듣고 우리 또 후반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광고 상품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에서 배운 3종 선물 세트인데 예, 최근에 광고 요정으로 등극한 우리 이명재 대표님에게 예, 제가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예.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거울 거예요. 예, 잘할 때까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선물 세트네요.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밀크 시슬, 알티지오 메가 3 루테인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3종 네, 발음 정확히 하셨습니다. 세트이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요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품질은 높이고 플러스, 가격은 낮췄다 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의약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어떤 인증이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었고 또 GMP라고 해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이 약을 이렇게 경건하게 설명하시는 아마 광고는 아마 저희 덧탐사에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는 간 건강. 간 건강이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이 들고 있는 밀크 시슬입니다. 네. 밀크 시슬. 시슬이 뭔 뜻이죠? 뭐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시고요. 밀크는 우유죠. 네. 그다음에 눈 건강은 알티지오 메가 3 루테인. 루테인 요겁니다. 네. 그리고 면역력을 위해서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인데 이게 대표 상품입니다. 네. 필수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가지 담았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몸에 필요한 히토류가 농축되어 있는 요 하나래. 네. 생각난 김에 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인데요. 가격이 38,700원이면은 상당히 싼 건가요? 보통 여기에는 이제 이 정도를 따로따로 드시려면은 아마 10만 원도 넘게 든다고 하는데. 색깔 노랗나요, 이거야? 더탐사물에서는 2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약효가 바로 나오네요. 넘칩니다, 힘이. 하루 1,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완벽하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1544-1871로 전화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전화 주문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담사몰. 쇼핑이 후원이다. 네, 쇼핑이 후원이다. 우리 제가 항상 믿는 우리 이명재 대표께서 이렇게 정말 진지하면서도 솔깃한 그런 광고 해주시네요. 특히 면역력이라는 게 저는 싹 들어오는데요. 네, 저도 제가 좀 진지하게 했습니까? 네, 아주 신뢰성 있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저녁을 먹어서 진지합니다. 진지를 먹어서 진지하죠. 네. 오늘도 어김없는 썰렁한 아재 개그로 마무리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멀티비타민에는 미네랄, 그 다음에 루테인, 그리고 밀크시슬 이렇게 3종 선물 세트. 그러다 너무 약 좋다고 남용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 아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게 가격은 올리고 낮추고 그다음에 품질은 높이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한 번 더 듣고 싶었습니다. 자, 깊은 생각에서 하신 말씀이네요. 자, 다음 이제 우리 후반 한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스튜디오 더 탐사의 후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네. 오늘 시사톡톡 후반부 달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일본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엊그제였죠. 바로 어제였던가요? 아주 또 충격적인 또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일이 진척이 돼서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지만은 일본 자위대함이 우리 바다를 누빌 날이 이제 거의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두 가지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7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길기를 휘날리는 일본의 자위대 함정이 한반도 바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에 제주에서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우리가 이걸 글쎄요,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금 우길기를 단 일본의 군함을 부산과 제주항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됐던 저희 더 탐사에서 보도를 했고 이게 상당히 외교부에서도 의식을 해가지고 뭐 파문을 좀 진하게 급급하긴 한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금 대출 특혜 지원. 10조 원, 80억 달러이죠. 그러면 이제 초특혜 조건으로 아마 0.15%인가요? 0.15% 연이율이죠. 0.15%에 그야말로 거의 뭐 무상으로 거의 거저준 게 아니고 뭐 이제 물가 뭐 상승률 감안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주는 거죠. 뭐. 그렇죠. 어쨌든 80억 달러를 지금 특혜 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경제부를 통해서 먼저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한 도대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일단 사실이어도 이건 문제이고요.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는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어요. 모든 게 수수께끼이죠. 또 하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보통 간단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내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일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다게 물어보는 언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상한 침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민들레도 좀 많이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 사안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일요일 날 그 더 탐사 이제 취재 후에서 최초로 좀 이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 이 80억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초특혜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어준의 이제 뉴스공장에서 이 내용을 좀 상세히 보도를 했고 그러자 이제 외교부에서 이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내놓고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80억 달러 부분들이 그대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대로 삭제가 됐는데 글쎄요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저런 가짜 뉴스를 올렸을 일은 만무할 것 같고 뭔가 좀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엄청난 외교 성과를 거둔 거죠. 한국의 기둥뿌리를 하나 뽑아간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얼마나 사실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국 국민들에게. 근데 그것이 한국 정부가 공경에 처하니까 그래 일단 이것은 주기로 하자.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많은 우혹투성이죠. 밝혀야죠. 일단. 네, 저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 왼쪽 편에 좀 확대해 주시면은요. 저기가
8빌리언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차관 주기로 한 액수가 저렇게 명기가 돼 있었어요. 8빌리언이라고 해서 80억 달러.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이걸 부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오른쪽 화면에 보면은 금액이 삭제가 됐죠. 네. 차관 제공으로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저게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뭐 차관 ODA라고 해가지고 그 공식적인 이제 대외 원조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수출입 은행 통해서 대출 나가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가 다 저 부담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더욱 이제 이렇게 차관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액수잖아요. 네. 네. 그 액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는 정말로 규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1년 전에 이미 또 이 삼부 토건 그렇죠. 문제 말썽 많은 삼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빨대를 꽂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 우크라이나 이 외교 사절단이 다녀가고 난 뒤에 삼부 토건 주가가 거의 상한가 폭등을 했어요. 또 네. 그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외교부에서 공식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80억 퍼주기 이 부분들을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팔아넘긴 국제 통상 질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 우리가 일본을 제소를 했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무역 보복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고 또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죠. 그 닥터 응고지라는 여성이신데 저도 이제 한국 방문 때 그분을 만났고 제가 미국이 WTO 국제 통상 질서를 훼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사무총장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했는데요. 제가 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팔아넘긴 통상 질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일본이 국제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인 다자 국제 통상 질서가 우리 국민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도발, 일본의 이런 보복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국제법 위반이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선언, 확인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돼서 한국이 먼저 일본에 대해서 아예 WTO 제소를 철회해 줬어요. 혹시 자 우리가 노저펜 한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죠. 그러니까 강제동원 판결이 있었고 일본이 그것에 대해서 WTO 위반하는 일방적인 보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문제는 WTO에 가지고 가야 된다 해서 제소를 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그 조치가 즉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을 준 우리 국민 경제에 굉장히 어떤 충격을 주려고 했던 그 행위가 단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철회를 해줘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일본은 어떻게 자국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국이 오히려 국제규범에 맞지 않은 수출 어떤 그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을 일본이 그것을 가르쳐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정적인 그런 국제 통상 규범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냥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 먹고 그러니까 아까 그 황구시보에서 산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지금 국제 통상 이 경제에 접근하는 지금 정권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통상 전략이 없어요. 어느 방향, 어떤 내용, 어떤 원칙. 이를테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통상 규범으로 가려고 하는 나라이다. 그걸 가지고 보다니 우리 국민 경제에 유익한 그런 통상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의 불법적인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줘 버렸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것을 한국 대통령이 거꾸로 가고 있다. 만약에 제대로 갔다라면은 WTO에서 일본이 패소했을 것이고 오히려 일본의 이런 국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본을 가르쳐 줬을 것이죠. 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 김영삼 대통령이 썼던 표현으로 이 일본의 이 치졸한 그 무역 보복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일본이 이제 그 이 소부장, 이 부품 수출 규제를 우리가 부품 자주화를 통해서 극복을 해보자라고 했고 실제로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품 자주화에 상당 부분 이제 기반을 닦았는데 거꾸로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은 뭐 WTO 제소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고 사실상 다시 일본의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우리 반도체 산업이 거꾸로 다시 한번 이제 그 의존하게 하면 지금 만드는 그런 구조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도대체 얼마를 팔아 넘겼는지 이게 지금 만약에 저울로 단다고 한다면은 이쪽과 이쪽 편 간에 엄청나게 이것은 뭐 저울로 잴 수가 없는 그런 불균형일 텐데요. 그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80억 달러 대출 의혹, 초특혜 대출 의혹 이거를 보더라도 지금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인심 좋은 나라로 지금 비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내주고 모든 걸 풀어주는 그런 아주 인심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인심 좋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 같은 그런 선물을 받은 나라에서는 한국 정부, 한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엊그제였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아마 기자회견에서 뭔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룬이라고. 저도 이번에 이제 룬이 바로 그런 의미인지를 처음 알았는데 이게 실수였을 것 같아요. 실수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존재감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의 어떤 실수, 특히 말의 실수는 항상 그것이 어떤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제 그 프로이드 선생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실수를 할 때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한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런 어떤 그 평소에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코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룬 대통령이 뭔가 그 문 대통령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그럴까요? 그렇게 했다는 해석도 있는 것 그건 상당히 관대한 해석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 대일 대임이 저자세이니 이런 정도의 말로 이건 스스로 못난 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그 대통령의 또 이제 그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이른바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또 그런 발언들이 또 국민들로 하여금 참 분통 터지게 하는데 또 엊그제였죠. 국회에서 안보실장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한다고 반언을 했어요. 아니, 최소한 이것이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는 이제 오므라이스에 너무 많은 걸 팔아넘겼고 미국에 가서는 아메리칸의 파이 한 곡에 너무 많은 걸 팔아버렸는데 무엇보다도 뭐 반도체 배터리 많이 얘기 나옵니다만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가장 우리 윤 대통령이 너무 값싸게 팔아넘긴 게 아마도 우리 국가
국민의 자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한번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통상 얘기가 아니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그 퇴행인데요. 네. 또 하나 지금 이 윤 정부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일대 후퇴가 메고되고 있는 것이 집회에 대한 위헌적이죠. 위헌적인 입법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지금 이거를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송기호 변호사님이 좀 이따가 또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고 민주주의에서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론 출판이라고 하는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함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죠. 기둥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건설 노조에서 뭐 이러이러한 뭐 불법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면서 이것을 명분으로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것이 위헌이고 입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집회는요. 일단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법안의 내용들을 먼저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하고 정부는 이제 불법 집회나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집회 허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출퇴근 시간대에 또 이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도 좀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런 쪽이 우선 가장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그 아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이제 팔아판 거죠. 근데 지금 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 극단적인 침해를 보면서 저는 역사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요. 집회의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로 최초로 보장된 게요. 1919년이에요. 3.1운동 후에 처음 헌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드는데 그 1919년 임시헌장에서 기본권 10가지를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인민이라고 표현했죠. 거기에 집회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법률 공동체가 지구상에 등장할 때 바로 그때부터 집회의 자유는 같이 가고 있었고요. 집회의 자유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정체성이죠. 이것을 뭐 출퇴근 시간이다 또는 뭐 과거에 뭐 어떤 게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역사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기본 원칙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잘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집회 허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3조에 일단 법의 성격이 이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아닌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다. 그리고 3조를 보면은 집회 방해 금지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매우 제한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이것을 경찰은 당국은 허가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말이 바뀌는 것이죠. 마치 허가 있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제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이제 집회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중국화라는 용어를 잠깐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과 평가가 있어서 제가 그 본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좀 상징적으로 중국화하는 일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현대 일본의 정치를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메이지 유신 그러면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어떤 굉장히 새로운 근대성을 추구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지만 실제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일본의 봉건 영주, 지방 토호 그렇게 분산되어 있던 권력들을 중앙 집권한 것인데 이것은 이미
중국의 중앙 집권의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메이지 유신이 막연하게 일본이 아시아에서 근대성을 먼저 열어젖혔고 따라서 그것이 일본이 결국은 조선 정한론 또 만주 침략의 정당화의 근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대단히 허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일본 역사학자의 책 제목이 중국화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중국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그 단어만 하나 불러온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가치 동맹, 자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이 그냥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자유의 나침판이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실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자유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 나침판이 막 부러뜨리고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통령실이 조작하고 이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 어떤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것도 그러거든요. 정말로 자유를 가치의 국정 가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집단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하게 관점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용어들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특히 이 반노조, 노조 혐오 정서에 기반한 이 집회 제한 이 발상은 그 시장 경제를 가장 이상적인 체제로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제 국부론에도 보면은 맨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노동자하고 자본가들의 연대에 대해서 쭉 비교를 쫙 해놓고 있는데 이 아담 스미스가 이 자본가들 연대는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노동자들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항상 이런 그다음에 자본가들의 연대는 언제든 항상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 문명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담 스미스가 해놓고 있더라고요.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을 통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대화된 민주주의 기본 규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탈적 이 자본 경제에 기반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자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런 발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정권이에요. 1919년 최초의 헌법 임시헌장 그 기본권의 순서를 쭉 보면은요. 재산권이 10번째 기본권 중에서 가장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노동복지 장관의 반노동 반복지 약자 부처에 비하면 같은 얘기일 것 같긴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의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부처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기능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일 텐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약자 보호를 그 부처의 어떤 그 주요한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부처를 꼽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노동부이고 복지부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의 부처의 장관들이 보이고 있는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 복지부 장관의 반복지. 그 심각한 상황이죠. 이번에 그 노란 봉투법과 간호법에 대해서 다른 부처의 장관도 아니고 그 해당 부처의 장관들이 지금 그야말로 그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게다가 또 이것을 사실을 왜곡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히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모 장관이죠. 대표적인 이정식 장관. 이정식. 대표적인 국내 그 노동계의 대표적인 이른바 이론가라고 불렸던 노총에서
저 인물이 지금 노동계에 있으면서 노동계의 어떤 그 대변자로서 또는 일원으로서 이력을 쌓아왔던 사람이, 그리고 그 이력이 어떤 발판이 돼서 뭐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터인데, 지금 노동자의 이익을, 노동자의 그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서 더욱더 어이가 없어요. 이정식 장관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노동 전문 기자로 있으면서 이제 특히 그분은 이제 한국노총의 이제 이론가죠. 그렇죠. 정책실장 아주 오래 했죠. 그래서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디어도 많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래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 이 내각 가운데서는 그래도 노동 전문가를, 그래도 노동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해서 좀 그나마 노동부 장관은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기대를 좀 저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노동계에서 이정식 장관에 대한 배신감이 좀 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또 위원장은 이제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해서 지금 도대체 이 노정을 대표하는 지금 정부 관료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분인지 지금 완전히 좀 그래서 약자 부처의 배반이라고 하는 요 우리 민들레 칼럼의 제목이 아주 공감하는. 자, 이제 거의 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이제 정리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민들레 애독자 및 구독 후원자 대상 설문조사가 5월 31일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네요. 아, 이달까지군요. 저희가 지난 15일이 창간 6개월이거든요. 창간 이제 6개월 반년을 넘긴 시점에서 한번 민들레에 대한 기대, 또 민들레를 왜 어떤 계기로 이제 보시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좀 더 많이 충실하게 보도해 주면 좋겠는지, 이런 거 독자들의 이런 그 여론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31일까지 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들 앞으로 민들레 지면의 제작에, 운영에 많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탐사에 비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앞서가는 우리 후발 주자인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그 시청자들 상대로 해서 이런 또 설문조사를 해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도탐사는 사실 이제 실시간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뭐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도 실시간 대화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유튜브 시민언론 민들레, 귀로 듣는 신문, 시민언론 민들레. 어떤 유튜브 지금 한 2만 명 정도 넘었나요? 아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직은 한 1만 한 2, 3천 명 정도. 1만 2, 3천 명. 그래서 시민언론 민들레가 창간 200일 전에 2만 명은 좀 달성할 수 있도록. 200일요? 200일이면은 앞으로 한 달여 남았네요. 그렇게 자신 없는 표정은 아닙니다. 아까 지금 속으로 다짐을 건강보조식품 설명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한 저희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냥 보내면 좀 아쉬우니까 특히 우리 송 변호사님 오늘 정말로 그 최전선에서 또 애쓰시고 고생하고 계신 우리 더탐사 강 기자님, 또 우리 민들레 이 대표님 두 분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정말 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시민에게 알려야 될 것, 또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지식의 무기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우리 두 분들의 이런 역할에 정말 깊이 공감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도 또 민들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들레 또 더탐사가 더 많이 우리 시민 속에 사랑받는
그런 성장을 위해서 저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우리 이명재 대표님도. 네. 네. 어제 저 회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역대 이런 근데 이제 역대 정부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때가 가장 최악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박모 시인이 전 모 시인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의 윤모 씨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네, 그것은 어느 때가 최악이었다 하는 얘기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사실 그 하나하나가 다 최악이었죠. 그 당대에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겪는 이것이 최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정부가 보이고 지금의 권력이 보이고 있는 것에 정말 좀 전례가 없는 행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이른바 최악의 정부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저지르는 일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정부는 과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고 그럴까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점에서 최악이랄 수가 있고 좀 전례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지금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전례 없는 상황에 맞는 좀 전례 없는 대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그 많은 지식,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중세의 어둠을 이제 열어젖힌 그리스 로마의 유적이 딱 0.1%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0.1%의 인문 정신이 중세의 어둠을 제치고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온갖 폐악, 독주, 그래서 뉴스만 보도 너무나 우울하기만 하는데,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이 우울함에 빠져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더 탐사, 그리고 민들레 와서 구독,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둠을 함께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0.1%, 5천만 국민의 0.1%면 5만 명이고, 민들레 구독자 5만 명 만들어주시고, 저희 더 탐사 안정적인 동접 5만 명 만들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